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팀 SA 신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성진님과 같이 AWS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해서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해서 컨테이너 서비스의 옵저빌리티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젠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오셨으니까 옵저빌리티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옵저빌리티를 구성하기 위해서 AWS 컨테이너에 옵저빌리티 서비스들이 또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해드린 서비스를 바탕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때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How to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ECS와 EKS 모두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옵저빌리티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깨어나가지고 장애를 대응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할 때 당연히 뭐 새벽 시간은 물론이고 퇴근길에도 저기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내려서 장애를 복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들은 이런 걸 이제 온콜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온콜 서비스, 온콜은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온콜 자체가 문제인 걸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IT 서비스를 만들고 24/7 다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온콜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잘못된 온콜 방식이 문제인 거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잘못된 온콜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기반의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하실 거예요. 뭐 시각화를 위한 대시보드도 많이 구성을 하실 거고요. 근데 이 모니터링 기반의 시스템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경험에 의존한 어떤 기준값을 기준으로 알림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에 의존한 값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장애에 대해서는 약간은 알림을 받을 수도 없고 인지를 할 수도 없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를 인지를 하더라도 당장 내가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이 데이터의 카디널리티가 너무 낮아서 이 원인, 그러니까 장애를 유발시킨 원인을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은 장애를 복구를 해서 이거를 문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해라 라는 런북 같은 걸 많이 만드실 텐데 사실 예상하지 못한 런타임 오류에는 이 런북 자체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서의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롭게 발생한 오류를 인지라도 하면 좋은데 인지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고객이 CS 문의를 통해서 이 문의를 통해서 개발자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거꾸로 알려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겪었던 경험인데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회원 가입이 지금 실패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회원 가입이라는 거는 자체 회원 뭐 그런 프로세스도 있겠지만 외부 연동을 통해서 회원 가입하는 프로세스도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연동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500 에러가 아니라 400 에러로 그냥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모르고 있다가 이 CS 문의가 계속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날 이거 회원 가입이 안 된다는 CS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요?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죠. 이 경우가 아마 최악의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서 온콜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온콜 담당자를 다 정하게 됩니다, 보통. 근데 이 담당자가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담당자가 알림을 받아서 장애 복구를 하려고 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서비스를 배포한 경험 많은 엔지니어를 다시 깨우게 되는 그 경험에 의존한 디버깅 구조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어렵게 장애 복구를 했지만 문제는 다음 주에도 이런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다음 주에도 발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반복되는 장애는 결국엔 사용자 경험을 또 망칠 수가 있고 이는 서비스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옵저빌리티가 무엇인지 잠깐 정의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옵저빌리티는 이 모니터링이 아니라 옵저빌리티는 시스템의 내부 작동을 알지 못해도 해당 시스템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외부라고 하는 거는 뭐 정말 우리가 회사 바깥 그런 외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온프렘에서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때 뭔가 로그를 보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내부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을 하셨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뭐 터미널 9개 띄워놓고 막 접속해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텔레메트리라는 그 데이터를 원격으로 보내서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중앙 저장소에 저장을 해서 그 대시보드와 같은 그 외부에서 그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외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옵저빌리티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 중요해지만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모놀로식에서 점점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복잡해지고 의존성이 분리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영역도 커지고 이 가시성 확보를 하는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저빌리티는 계속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장애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옵저빌리티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뭐 비단 발생한 장애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생길 잠재적인 문제 식별에도 옵저빌리티는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엔지니어 입장에서 더 나은 온콜 생활과 엔지니어 생활을 위해서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자체의 신뢰성과 성능 개선을 위해서도 옵저빌리티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가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비용을 많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도 이 옵저빌리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옵저빌리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과연 옵저빌리티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시그널에 대한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그널은 뭐냐면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예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그널을 우리는 텔레메트리 정보로서 어딘가에 보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전체적인 옵저빌리티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세 가지 시그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시그널을 잘 계측을 해야 되겠죠. 애플리케이션에서 방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스크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계측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기반의 데이터를 우리가 쿼리를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 잘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잘 구성하는 게 옵저빌리티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옵저빌리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AWS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이 이미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선박이 있는데 컨테이너들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선박의 선장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가정을 해보시면 옵저빌리티 영역과 모니터링 관점과 옵저빌리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모니터링 관점에서 선장의 시야는 지금 기상 상황이 악화됐는데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떨어졌어 라는 수준으로밖에 지금 관측이 안 되는 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옵저빌리티 관점에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됐다면 컨테이너가 떨어졌는데 이 컨테이너가 떨어진 이유가 단순히 기후 때문이 아니라 기후로 인해서 배의 중심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를 결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뭔가 압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원인까지 이해를 하는 게 옵저빌리티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AWS의 옵저빌리티 서비스를 살펴보면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아래 레이어는
이 세 가지 시그널,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를 방출하거나 잘 수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컬렉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뭐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도 있고요. 로그를 수집해서 전송해주는 플런트빗도 보이실 거예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요즘에 가장 핫한 CNCF 프로젝트 기반의 컬렉터입니다. 그리고 중간을 보면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레이어인데요. 뭐 가장 쉬운 게 이제 프로메테우스죠.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메테우스 서비스가 될 것 같고, 로그 같은 경우에는 오픈서치 등에 적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위 레이어는 시각화를 위한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리형 그래파나 서비스도 있고 아마존 클라우드와치 서비스 렌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을 다 소개할 건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집중할 영역은 이 세 개입니다. 첫 번째로 AWS 디스트로퍼 오픈 텔레메트리, 즉 A-라고 부르는데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이 오픈 텔레메트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매트릭 정보를 잘 쌓을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 즉 관리형 프로메테우스 서비스인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포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 서비스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A-이라고 부릅니다. A-을 소개해 드릴게요. A-은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NCF 프로젝트 중에서 거의 인기로 따지면은 1위가 이제 쿠버네티스일 거고 그 다음이 아마 오픈 텔레메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오픈 텔레메트리 프로젝트의 업스트림 배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쿠버네티스와 EKS와 같은 그 관계인데요. 결국에는 그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이 A-은 AWS의 리소스 및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WS 용으로 만든 오픈 텔레메트리 배포판이기 때문에 EC2, ECS, EKS 그리고 람다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고요. 뒷단에 있는 백엔드도 뭐 오픈서치라든지 기타 다양한 AWS 서비스와 잘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요, 작년부터 로그 관련된 스펙이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로그 관련된 스펙을 제외하고 매트릭과 트레이스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로그가 이제 지원이 되게 되면서 세 가지 시그널에 대한 컬렉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EC2, EKS, ECS와 같은 컴퓨팅 자원에서 발생한 뭐 세 가지 시그널에 대해서 오픈 텔레메트리가 중간에서 이것을 수집을 해서 뒷단에 있는 어떤 저장소, 백엔드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뒷단에 있는 서비스는 뭐 클라우드 와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형 프로메테우스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서치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오픈 텔레메트리가 지원하는 모든 리시버나 익스포터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포 프로메테우스인데요. 흔히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프로메테우스의 서버리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엔지니어일 때 프로메테우스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뭐 타노스라든지 코텍스 기반으로 구성을 하실 텐데요. 이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거든요. 지금 서비스 개발하기도 바쁜데 프로메테우스 서비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만에 하나 뭐 설치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디버깅이 매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AWS가 이걸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서버리스다 보니까 뭐 고가용성, 뭐 보안 이런 부분도 당연히 다 AWS와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재밌는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작년에 이제 에이전트 리스 컬렉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A- 세 가지 시그널에 대해서 다 수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관리형 서비스인 이 프로메테우스 관리형 서비스를 쓰면은 자체적으로 스크래퍼를 따로 만드실 수가 있어서 매트릭을 수집할 때 있어서 A-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형 프로메테우스에서 스크래퍼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EKS와 잘 융합이 돼서 아마 EKS 클러스터를 만드실 때 그 콘솔상에서 바로 이 에이전트 리스 컬렉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별도 설정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아마 안성진 SA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쓰면 뭐가 좋냐? 여러분들 EKS 리소스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이제 A-라는 거 자체는 하나의 독립된 또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EKS로 치면 파드 형태로 여러분들의 EKS 클러스터에 배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관리형 서비스인 관리형 프로메테우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 컬렉터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클러스터가 아니라 이 프로메테우스 영역에 스크래퍼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의 리소스를 따로 쓰진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격에서 스크랩을 해서 이 프로메테우스로 직접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밀어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리형 그라파나 서비스인데요. 그라파나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시보드 만드는 서비스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그라파나를 쓰는 용도는 뭐 대시보드도 있지만 그 알람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데요. 이 AWS에서는 관리형으로도 그라파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고가용성이라든지 확장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시보드라는 거는 결국 그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권한 관리도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IAM 그 아이덴티티 센터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다면 융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AWS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옵저빌리티를 구성하기 위한 그 서비스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다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안성진 SA님께서 실제 ECS와 EKS에서 어떠한 설정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이 옵저빌리티를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SA 안성진입니다. 네. 네, 앞서서 신정서 SA님께서 이제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정의랑 ADAS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쉽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ADAS를 활용해 가지고 스프링부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계측 데이터를 이제 ADAS로 수집을 하고 시각화 시켜보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애플리케이션 수정과 에이전트 기반의 자동 계측으로 쉽게 구현해보는 것이 이번 세션의 목표이고요. 이번 세션 이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ECS랑 EKS 환경에서 기본적인 옵저빌리티 환경을 구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DAS 활용을 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구성 요소가 존재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구성 요소와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구현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요. 전략에는 총 3가지: 수집, 관찰, 이제 액션으로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걸 수집해야 할지 정의가 필요한데요. 이커머스를 예로 들면 뭐 빠른 페이지 로드 시간과 이탈률을 연계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앞서 신정서 SA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회원가입 수가 뭐 지난주와 이번 주가 뭐 좀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비이상적인 원인을 추적하는 등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 조직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가 참여를 해가지고 KPI와 온라인된 정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트릭 소스로부터 다양한 텔레메트리 데이터, 즉 매트릭과 로그, 트레이스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알람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알람의 인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알람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해야 할지, 그리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지 등을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구성 전략을 요약하자면, 통합 가시성에는 이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서 올바른 KPI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알림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검토와 분석으로 이 가시성에 대한 성숙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필요한 요소를 추가하면서 이 카디널리티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방향이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옵저버빌리티를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옵저버빌리티를 쉽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환경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CS에 대한 옵저버빌리티입니다. 네, ECS 환경에서 옵저버빌리티를 구현한 최종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랑 트레이스, 매트릭을 수집하게 될 텐데요.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들을 백엔드로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간편하게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구현 과정을 살펴볼게요. 네, ECS는 총 이렇게 6가지 단계로 구성을 해봤어요.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하우투를 단계별로 작성을 한 거고요. 먼저 1단계 로그 수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ECS 환경에서는 우리 로그 수집을 위해서 로그 드라이버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로그는 스탠다드 아웃이나 스탠다드 에러를 출력을 하죠. 근데 ECS에서는 이 로그를 수집하기 위해서 AWS 로그스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초에 한 번씩 클라우드워치 로그스에 푸드 로그 이벤트로 이제 로그를 플러시를 하게 되고요. 로그 전송을 위한 별도의 사이드카 또는 데몬셋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AWS 로그 드라이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파이어렌즈입니다. 이 AWS 로그스는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전송이 가능하다면 파이어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장기 보관을 위한 S3로의 전송이라든지 뭐 로그 스트리밍 전송을 위한 데이터 파이어스라든지 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서드파티 솔루션으로 전송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지를 제공합니다. 즉 파이어렌즈는 이 플루언트 비트 기반의 그 도커 이미지를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플루언트 빛에서 제공을 하는 아웃풋 플러그인을 활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목적지로 보낼 수 있는 거겠죠. 네, 어떻게 선택할지는 이 작업 정의를 생성을 하실 때 로그 수집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로그 드라이버로 선택할지만 이걸 정하신 다음에 작업 정의 실행 역할에 이 클라우드워치 로그스에 대한 권한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설정 없이 로그 수집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로그 수집은 기존의 ECS에서 잘 제공되고 있는 로그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구성에서는 ADAS로 수집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파일 로그 리시버를 사용해가지고 수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트레이스 정보를 수집을 해볼 건데요. 이 관찰 가능성 코드를 직접 추가하는 수동 계측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변경하지 않는 자동 계측을 위해서 자바 에이전트 자르 파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 계측은 에이전트 기반 계측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에 이 에이전트가 바이트 코드를 동적으로 삽입을 해가지고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캡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추가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도커 파일에 에이전트 추가를 위한 파라미터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트레이스 정보를 어디로 전송해야 될지 알아야겠죠. 네, 그건 오픈 텔레메트리 콜렉터로 전송하기 위한 엔드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도커 파일에 환경 변수로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 트레이스 수집을 위한 설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정이었고요. 다음으로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로 이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ECS는 작업 정의를 생성하실 때 이렇게 클릭만으로 트레이스 정보를 수집하는 컬렉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렉터를 구성하는 야물 파일은 여기 보이시는 모니터링 탭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파일들은 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GitHub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체크하고 작업 정의를 만드시면은 내 태스크에 컨테이너 정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이렇게요. 제가 작성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이드카 컨테이너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가 시작될 때 커맨드 부분에다가 이제 지정된 야물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어디로부터 수집을 할지 어디로 내보낼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스 수집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ECS 엑스레이 야물 파일로 구성이 된 거고요. 만약 기본 설정에서 좀 변경이 필요하다면, 즉 저 ECS 엑스레이 야물 파일과 상이한 컬렉터 구성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거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야물 파일이 ECS 엑스레이 야물 파일의 기본 구성이에요. 그래서 만약 리시버의 엔드포인트가 특정 도메인으로부터 수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익스포터의 목적지가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파일을 다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컴피그 파일을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파라미터 스토어나 S3에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이 작업 정의에다가 이제 커맨드에서 불러오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시로 작성해본 컴피그 파일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트레이스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리시버 설정입니다. 현재 구성상으로는 이 파게이트 태스크의 사이드카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개방이 아닌 로컬호스트로 변경을 했고요. 자동 계측에 사용된 자바 에이전트는 디폴트로 이 트레이스 정보를 OTLP, 즉 오픈 텔레메트리 프로토콜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 리시버 부분을 OTLP 리시버로 구성을 해봤어요. 다음은 프로세서입니다. 이 프로세서는 목적지로 보내기 전에 이 시그널 데이터를 처리를 한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치 프로세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스 정보를 보내기 전에 뭐 스팬이라든지 매트릭이라든지 뭐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 형태로 그룹화를 해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좀 압축을 하고 전송에 필요한 커넥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으로는 총 50개의 스팬이 수집되거나 1초가 지나는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되면은 데이터를 익스포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하게 이 프로세서가 아래에도 있는데요. 같은 프로세서여도 뒤에 별칭을 붙여가지고 여러 개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집을 했으면 이제 데이터를 백엔드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트레이스 정보를 엑스레이로 전송을 하기 위해 이제 AWS 엑스레이 익스포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에서 OTLP 형식의 트레이스 데이터를 AWS 엑스레이 포맷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백엔드에 있는 서비스로 엑스레이로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컬렉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을 작성을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리시버에서 데이터를 수신을 하고 프로세싱을 거쳐 최종적으로 컬렉터에서 나가는 경로를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프로세서가 여러 개를 또 정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정의하신 순서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 프로세서 중에는 배치 프로세서를 마지막에 위치시키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컬렉터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로그랑 트레이싱에 대한 설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분석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보면은 문제의 원인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이제 로그백 설정에다가 AWS 엑스레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추가를 하시고 애플리케이션 도커 파일에는 이 로그 그룹을 환경 변수로 지정을 하면 로그와 트레이싱 연계를 위한 설정까지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랑 트레이싱을 수집하는 단계였고요. 다음은 매트릭 수집입니다. 제가 백엔드 저장소로 이제 관리형 서비스인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이다 컬렉터가 프로메테우스 리모트 라이트로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로 전송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 콘솔로 가셔서 이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저기에 리모트 라이트 URL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복사를 하셔가지고 작업 정의를 생성을 하실 때 작업 정의 최하단에 보시면 모니터링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매트릭 컬렉션을 활성화하고 프로메테우스의 리모트 라이트 URL을 적어주시기만 하면은 설정을 위한 수집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메테우스 생성이 끝났는데요. 이제 에이다 컬렉터에서 매트릭을 수집해가지고 그 프로메테우스로 보내야겠죠. 근데 총 두 가지 매트릭을 수집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상단에 위치한 ECS 태스크 레벨의 매트릭인데요. 이거는 수집하는 방법이 ECS 태스크 메타데이터 엔드포인트로부터 20초마다 한 번씩 수집을 해가지고 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액추에이터가 노출하고 있는 매트릭을 프로메테우스 리시버가 이제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배치 프로세서를 활용을 했고요.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ECS 태스크 레벨의 지표 중에 어떤 지표만 포함을 시켜서 보낼지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리시버에서 그 ECS 컨테이너 매트릭스 리시버를 사용했잖아요. 이게 총 52가지 정도의 매트릭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필요한 지표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매트릭들을 프로메테우스로 전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모니터링 탭에다가 그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리모트 라이트 URL을 작성을 했잖아요. 이때 작성했던 값이 여기 보이시는 AWS 프로메테우스 엔드포인트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요청 같은 경우에는 그 시그 v4 그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단에 같이 작성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이프라인 역시 앞서 트레이스에서 보셨던 포맷과 동일하게 매트릭 정보를 프로메테우스로 보내가지고 이제 매니지드 그라파나에서 시각화를 시키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ECS 환경에서 옵저버빌리티 환경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관리형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거나 이런 콜렉터를 위한 설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EKS 환경에서도 유사한 환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KS 옵저버빌리티입니다. 네, 전체 아키텍처는 ECS와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저희가 ECS에서는 그냥 AWS 로그스 드라이버나 파이어렌즈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에이다 컬렉터가 이걸 수행한다는 점과 매트릭 수집을 이제 ECS에서는 에이다 컬렉터가 진행했다면 EKS에서는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에서 스크래퍼가 지원된다고 했죠. 그 스크래퍼가 수행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매니지드 스크래퍼 같은 경우에는 그 EKS 환경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ECS 환경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KS에서는 총 이렇게 9가지 단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구성 과정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ECS에서는 에이다 컬렉터를 직접 배포를 하셨다면은 EKS에서는 오퍼레이터에 의해 컬렉터가 생성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에이다 오퍼레이터를 먼저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헬름 차트로 설치하실 수도 있겠지만 콘솔에서 EKS 애드온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오퍼레이터는 이후에 콜렉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콘솔에서 이 컬렉터에 대한 정의를 입력하게 되면 이를 오퍼레이터가 커스텀 리소스 생성 요청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컬렉터가 배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화면에서 같이 볼게요. 그래서 EKS 콘솔에 가셔가지고 애드온을 선택한 다음에 에이닷을 선택을 하시고 배포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여기까지가 오퍼레이터에 대한 배포는 끝입니다. 그래서 엄청 간단하죠. 다만 사전에 서트 매니저가 이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서트 매니저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 이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배포가 되면 이제 콜렉터를 생성하기 위한 이제 컨피그 파일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걸 수동으로 설치하면은 이제 컬렉터를 정의하기 위해 왼쪽 야물 파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 하단에 이제 모드가 있는 부분에다가 내가 콜렉터를 어떤 패턴으로 배포를 할 건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번 세션에서는 이 EKS 애드온 설정으로 그 콜렉터를 배포를 하기 때문에 로그는 데모셋 형태로 그리고 트레이스는 디플로이먼트 형태로 배포 타입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로그 수집을 위한 컬렉터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로그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전송을 하려면 에이다 컬렉터가 이제 갖고 있는 서비스 어카운트에 적절한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EKS CTL로 IRSA 설정을 먼저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연결된 역할은 이제 오른쪽과 같은 정책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로그 수집을 위한 에이다 컬렉터를 배포를 할 건데 이 내용은 EKS 콘솔에서 에이다 설정에 들어가는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노테이션으로 컬렉터가 사용할 롤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는 전송할 클라우드워치 로그스의 로그 그룹을 지정을 해주시면 설정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콜렉터 구성을 적용을 하려면 다시 에이다 그 애드온에 들어가셔가지고 저기 보시면 하단에 컨피규레이션 밸류가 있죠. 저 부분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기만 해도 이제 컬렉터가 배포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제 로그 컬렉터가 배포가 되었는데요. 이 로그가 수집되는 내용을 보시면 바로그 파드 아래에 있는 그 하위 경로에 있는 로그 파일들을 수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에이다 컬렉터가 이 파일 로그 리시버로 내용을 끌어가지고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전송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로그 수집을 완료를 했는데요. 많은 단계에 비해 생각보다 좀 간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도 마저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레이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트레이스 컬렉터를 별도로 생성을 하게 될 텐데 엑스레이로 트레이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IRSA 설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위한 정책은
또 오른쪽 거 같고요. 다음으로 콜렉터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 자동 계측 에이전트가 트레이스 정보를 기본적으로 오픈 텔레메트리 프로토콜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리시버 설정을 마찬가지로 OTLP 리시버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방금 IRSA로 설정했던 그 롤 ARN을 저 부분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트레이스 컬렉터 생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로그 설정 밑에다가 이 트레이스 설정만 추가를 하시고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 오퍼레이터에 의해 컬렉터가 배포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 이후에 배포된 트레이스 컬렉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트레이스 컬렉터는 디플로이먼트 형태로 배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백엔드로는 엑스레이 서비스로 보내게 되겠죠. 네, 이제 트레이스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스 컬렉터로 보내기 위한 도커 파일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텐데요. 앞서 ECS 파게이트 상에서는 이 로컬호스트에 있는 4317 포트로 전송을 했지만 EKS 환경에서는 이거를 디플로이먼트 형태로 배포가 되고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FQDN을 환경 변수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로그랑 트레이스 연계를 위해서 어트리뷰트의 이제 로그 그룹도 EKS에서 사용하는 로그 그룹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ECS에서 저 한 2가지 정도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트레이스 수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매트릭 수집을 위한 이 스크래퍼 설정을 볼게요. 네, 매트릭을 수집할 때는 이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 스크래퍼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스크래퍼도 프로메테우스 컨피그를 작성할 때와 동일하게 스크랩 대상에 대한 잡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에는 총 4가지 잡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파드의 매트릭이랑 그리고 각 컨테이너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하고 API 서버의 매트릭을 스크랩한다든지 그리고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지표를 수집하는 등의 스크랩 잡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프로메테우스 매트릭 수집을 위한 이제 컨피그 파일을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이제 스크래퍼를 생성을 해볼 텐데요. 이 매니지드 스크래퍼는 EKS A.addon이랑 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아마존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의 고유한 리소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작성했던 이 프로메테우스 스크랩 잡을 베이스 64 형태로 인코딩을 해가지고 저 값을 이제 변수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생성했던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의 워크스페이스 ARN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생성하게 되면은 약 20분 정도의 생성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AWS 관리형 VPC에 스크래퍼를 생성하기 위한 이제 작업이 20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성이 마무리되면은 제가 여기에 서버넷 아이디를 지정을 했는데 저 서버넷에다가 ENI를 하나씩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니지드 VPC에서 이 ENI로 접근을 해가지고 매트릭을 수집해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매트릭을 수집해 가려면 외부 VPC에 접근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뭔가 수집하기 위한 권한이나 주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집을 위한 클러스터 롤과 롤 바인딩 그리고 IRSA 설정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 역할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유저가 뭐 노드나 서비스나 파드와 같은 특정 이제 리소스를 조회하고 관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저 이름은 APS 컬렉터 유저라고 지정을 했고요. 클러스터로 설정이 끝났으면은 이제 앞서 정의했던 APS 컬렉터 유저에 대한 IRSA 설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여기 ARN에는 이전에 스크래퍼를 생성했던 내용을 디스크라이브 해보시면은 AWS 서비스 롤 for 아마존 프로메테우스 스크래퍼라는 서비스 롤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의 ARN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트릭 수집을 위한 설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하나에서 시각화를 시켜보면은 네, ECS와 유사하죠. 그래서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에서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나 뭐 엑스레이,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부터 이걸 데이터 소스로 삼고 그래프 하나에서 한 번에 시각화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내가 데이터 수집이 안 된다, 매트릭 수집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뭐 데이터 소스에 뭐 프로메테우스를 지정하셔가지고 거기서 업 매트릭이 잘 뜨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로그랑 트레이스 매트릭에 대한 수집과 시각화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EKS A.addon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로그랑 트레이스 수집을 위한 IRSA를 설정을 하고 콜렉터 생성을 위한 컴피그 파일을 콘솔에서 업데이트를 한다. 마지막으로 매트릭 수집을 위해 스크래퍼를 생성하고 롤을 부여한 다음에 그라파나에서 시각화를 시킨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옵저버빌리티 환경 구성하지 않았다면은 그 예상치 못한 악천 후에 배가 흔들리고 어떤 컨테이너가 먼저 날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복잡한 인프라에서 잠재적인 원인을 조기에 식별을 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이런 옵저버빌리티 환경에 대한 구축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AWS에서 제공하는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랑 ADAS을 활용해 가지고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 기본적인 옵저버빌리티 환경을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강연 후에 소중한 피드백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